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고 6월의 끝자락인데요. 여러분은 올해 상반기 어떻게 결산하고 계시나요? 오늘 같은 날 중간 점검을 통해서 어떤 목표는 달성했고 또 어떤 목표는 미뤄졌는지 체크를 해보는 것도 남은 반년 잘 보내기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이겠죠. 무리한 목표라면 조정을 하고 단계적인 실천 방법을 세우는 게 더 성공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안 된 일을 반성만 하기보다 이제는 어떻게 바꿔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전략상 좋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잘못된 습관과 계획들 때문이라서 이걸 바로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개인은 물론 우리 사회도 부족한 부분은 고쳐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참 좋겠습니다. 다행히 정치와 행정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서서히 침체를 벗어나고 있다는 분위기가 느껴지고요. 새 정부의 주요 인선이 잘 마무리되고 하루빨리 국정과제 추진력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 주말을 앞두고 발표된 대출 중단 사태로 실수요자들의 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도 잘 수습하면서 앞으로의 시장이 안정화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6월 30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이는 것 너머 시간에는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흐름과 상식 공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이번 주에는 덥고 습한 날씨가 밤낮 없이 이어지고요. 요란한 소나기도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은요 46도까지 치솟는 살인적인 폭염을 앞두고 비상경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제 경주가 낮 최고 기온이 무려 37.5도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원래 가장 더운 도시하면 대표적인 지역이 있죠. 이 지역이 가장 더운 건 분지 지형 때문이라고 해요. 데프리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과연 이 지역 어디일까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 주 주요 농업기술과 농작업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로 성능과 경제성 또 친환경성을 골고루 갖춘 온실용 필름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부터 살펴볼게요.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개발한 온실용 국산 필름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농촌진흥청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한 국산 폴리올레핀 필름은 장기 사용이 가능한 고기능성 필름인데요. 이 필름은 강도와 투명성이 뛰어난 수질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외부에는 산화 방지제를, 내부에는 유적제를 코팅하여 3년에서 5년 이상 기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외국산 고품질 필름과 비교했을 때도 현재까지 품질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폴리올레핀 필름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성이 있을까요? 네, KPO 필름은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EVA 필름보다 빛 투과율이 15%에서 20%가 높고요. 온실내 평균 온도를 1에서 1.3도 더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름에 첨가된 원료들이 적외선 흡수와 원자핵성 방출을 억제함으로써 보온성이 뛰어나고 물방울이 쉽게 흘러내리는 유적성도 좋고요.
자외선 차단 효과도 탁월하여 필름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실제로 작년 11월에 참외 온실에 적용해본 결과 EVA 필름보다 착과일이 6에서 8일 정도 빨라졌고요. 열매 크기는 25에서 27% 이상 커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폴리올레핀 필름을 피오 필름이라고 하셨는데 네, 기존 국내외 피오 필름과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국산 PO 필름은 EVA 필름 비해 가격은 약 2배가량 비싸게 한데요. 4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에서 2년마다 필름을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필름 교체에 드는 인건비 및 자재비를 최대 50에서 75%까지 절감할 수 있고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년짜리 필름 대비 최대 75%까지 줄일 수 있어 아주 친환경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피오 필름에 대한 농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2024년부터 매년 9개에서 10개의 지자체에 신기술 보급 사업을 통해 국산 PO 필름이 보급되고 있는데요. 사용한 농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온성, 내구성, 유적성 등 품질에 대한 종합 만족도는 84점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농가의 94% 정도는 향후에도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네, 단순하게 필름 가격으로만 비교하기는 어려운데요. 최근 인건비 상승 추세와 시설 규모 확대를 고려할 때 필름 교체 비용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필름 종류에 따라 가격, 수명, 교체 비용, 생산성, 품질 등을 고려해 보면 긴생이 유지되면서 교체 주기를 줄 수 있는 PO 필름이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인 측면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격이 더 비쌀까요? 주문은 어떻게 합니까? 네. 국산 PO 필름은 한국농업용 PO 필름 연구조합에서 공동 개발했는데요. 농가 시설의 규격에 맞춰 주문 생산 방식으로 국산 PO 필름 개발에 참여하고 생산이 가능한 업체에 주문하시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에어 냉각 조끼로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농촌진정이 2019년 개발한 에어 냉각 조끼는 복텍스 튜브와 에어라인 조끼의 부착된 형태로 에어 컴프레셔의 압축 공기가 복텍스 튜브를 거쳐 냉기만 의복 내부로 전달되는 원리인데요. 이 장치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의복 내 온도와 습도를 낮춰 농작업자의 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장 실증 시험 결과 의복 내부 온도는 평균 13.8% 감소되고요. 습도는 평균 24.8% 감소하는 등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만큼 활동이 많은 여름철 농작업 환경에서 쾌적함과 안전을 크게 높여줍니다. 네, 에어 냉각 조끼가 실제로 농업 현장에 보급되고 있나요? 네. 여름철 온열질의 예방을 위해 농촌진정은 극한 폭염 대응 시범 사업을 통해 에어 냉각 조끼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2025년 현재까지 전국 20개 시군 200그 농가에 총 418개의 에어 냉각 조끼를 보급했고요. 뿐만 아니라 에어 냉각 조끼와 에어라인, 에어 컴프레셔, 온열 지수 측정기도 함께 지원해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럼 여름철 농작업 시에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여름철 농작업은 주로 비닐 온실이나 선별 작업장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환경은 작물 생육에는 적합하지만 농업인에게는 열 스트레스를 유발할 위험이 아주 큽니다. 특히 고령 농업인이나 지병이 있는 분들은 더욱 취약하므로 작업 전후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냉방 장치 활용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사병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에 해당되므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 근무하는 농장주는 작업자들이 온열질 예방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이번 주 주요 농작업 정보도 살펴보죠. 과수 농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철 강우, 더위 등에 대비를 해서 과수 농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여름철 집중호우와 장마 이후의 불볕 더위에 대비해서 포도, 복숭아 등의 과수원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복숭아 나무는 3일 이상 물에 잠기게 되면 잎이 떨어지고 뿌리가 썩기 시작되고 그리고 6일 이상 잠기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물을 빼줘야 하고요. 또한 토양과 과실의 수분이 증가해서 복숭아, 포도의 열매 터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무 밑에 풀을 재배하거나 필름 등을 덮어주어 수분 변화를 줄여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기간이 지나면 강한 햇볕과 고온이 지속되어 열매 표면에 햇볕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열매가 강한 직사 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정한 가지를 남겨두고 미세 살충 장치, 차광막 등을 이용해서 나무 주위의 온도를 낮춰주셔야 합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눈에 보이는 수치와 뉴스, 표면적인 경제 현상만으로는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이는 건 넘어 시간, 청취자들의 생각과 안목을 키우는 교양 경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겸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은 채권 전문가로 자산 배분 전략가로 유명하시잖아요. 시장에 오래 계셨는데 매일 아침 이 시간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이 시간에는 사실 원래 이 시장 보는 것 전에 네. 아내랑 일어나서 가까운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잠깐 하고 네. 같이 와서 아침을 둘이 먹고 그렇게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몇 시에 한 기상을 하시는 5시 거예요? 한 40분 정도인데 오늘 조금 일찍 일어났고요. 네. 그 시장과 관련된 것을 볼 때는 저는 요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investing.com이라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나라 건 아닌데 한글로도 잘 되어 있고 공짜라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금융시장의 어떤 시장의 지표, 그다음에 경제에 대한 얘기, 뭐 뉴스, 종목 얘기 이런 것까지 여기 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짜로 보는 사이트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서 네. 제가 이거를 이제 학생들한테도 많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저는 매일 뭐 뉴스를 보기 전에 이제 먼저 여기 제가 순서대로 이제 불러드리면 네. 달러에 대한 지수, 달러에 대한 가치, 그다음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 그리고 미국 S&P 500 주가 지수, 그다음에 달러하고 위안화 환율,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 환율,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로 미국, 한국, 중국에 관련된 뭐 금리, 주가, 환율 요 정도로 한 6개에서 7개 정도 이렇게 놓고 매일 숫자를 봐요. 그래서 숫자를 보면서 이게 이렇게 움직였고 저렇게 움직였으면 이런 일이 간밤에 있었겠구나라는 그러니까 정도 흐름을 보시는 거네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뉴스들을 보죠. 네. 네, 하나하나 경제 지표도 보고 이제 시장 관련된 뉴스도 보고요. 그러면 요즘에 네. 그런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4월 달에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에 관한 여러 가지 좀 충격적인 뉴스를 발표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급락했다가 5월, 6월 달 지금 2달 만에 급반등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주가는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숨고르게 하는 최근 며칠 사이의 그런 흐름입니다. 특징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외환 시장의 흐름, 환율 시장의 흐름 하나, 하나는 이제 주식 시장의 흐름 하나 이렇게 두 개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1월 달에 비해서 지금 한 10% 이상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 뭐 중간에 우리 봄에였나요? 1,500원 맞아요. 달러 대비 원화율 1,500원 간다고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원화 가치는 상승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럼 원화 환율이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낯설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는 강해지는 지금 원화도 지금 1,370원대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요. 1,500원 가까이 갔다가 내려와 있으니까 이렇게 달러 가치가 좀 약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달러 패권의 신뢰가 좀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지난 한 10년 동안 관성적으로
경제가 좋아도 미국 경제가 제일 좋았고 네. 경제가 나쁘면 나쁜 대로 미국이 잘 안전해라고 네. 해서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였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도 이제 투자자들도 그렇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식을 사도 달러를 노출시켜서 주식도 벌고 환율에서도 벌고 뭐 이런 트렌드였고 또 이 무역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달러가 계속 강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환율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해지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왔었거든요. 그 전 세계적으로 한 10년을 그렇게 추세적으로 관성적으로 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면서 네. 여러 가지 이 동맹국들에 대해서 뭐 혐오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또 이 관세를 뭐 급격하게 부과하면서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조금 약해지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를 보는 뭐 중앙은행들, 뭐 예를 들면 연준이나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전망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면 국회나 이런 쪽에서 정부가 예산을 잡고 지출을 세우고 어떤 전체적인 나라 살림을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펼칠 거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을 어떻게 할 거고 또 투자를 어떻게 할 거고 사람을 어떻게 뽑을 거고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 관세 전쟁은 도대체 우리 기업이 얼마의 비용으로 사람을 뽑을 수 있을지 네. 한국에서 계속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할 수 있을지 예를 들면 애플이라는 회사가 중국에서 휴대폰을 제조해서 미국으로 갖고 오잖아요. 네. 근데 그 공장을 미국에다가 갖고 와서 만들어라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그렇죠.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 중국에서 싼 인력으로 싼 부품을 조달해서 했던 그 여러 가지 기업 애플의 행동이 미국에서 똑같이 그 비용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예, 그렇죠. 쉽지 않겠죠. 비용이 많이 올라가겠죠. 네.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그럼 소비자들이 휴대폰 가격이 올라간 거를 과연 감당하면서 사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들이 예측이 안 되면 기업들이 어떤 정책을 세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투자자들도 물론 애플의 적정한 기업 가치가 얼마나 될지 이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날고 비용이 얼마나 될지를 예측하기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상반기에. 미국이 마치 이머징 마켓 같다. 신흥시장 같다. 예측이 안 된다. 경제도 관세가 정말 부과돼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생길지 네. 이민을 막아서 고용이 사람들이 없어서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물건을 못 만들어낼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딱히 결정된 게 아직도 없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도 너무 어렵고 기업에 대한 예측도 너무 어려워서 이제는 예측이 불가능한 시장에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안전하고 편안한 데 하겠어라고 해서 미국을 좀 빠져나오는 이런 수요들도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이제 다 겹치면서 아까 달러가 가치가 좀 약해지는 그런 흐름이 지금 상반기 내내 있었던 흐름이고요. 네. 당분간은 그래서 이 흐름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자녀들이 이제 해외에 유학 보낸 분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그러실 것 같아요. 조금 더 환율은 원화가 강해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환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달러가 좀 약해지는 거죠.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두 번째 시장에 좀 특징적이었던 것은 이제 주가죠. 주가가 뭐 4월 달만 해도 뭐 거의 폭망할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던 주가들이 지금 다 회복했고요. 미국은 지난 주말에 사상 최고치까지 다시 올라왔고 한국의 코스피도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이 올랐던 시기 3,300포인트 정도 됐던 시기랑 지금 봤을 때 한 10%도 채 안 남았어요. 여기서 한 10%, 한 7, 8%만 오르면 우리도 역사상 최고치까지 주가가 오르게 됩니다. 재작년에는 사실 미국 주가는 워낙 많이 올랐는데 네. 한국 주가는 거꾸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연초 이후에 웬만한 중요한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한 30% 가까이 올라서 1등이고요. 유럽이 한 9% 올랐고 미국 주가가 뭐 거의 4에서 5%, 일본, 중국은 거의 0%.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사실 올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네. 알 수 있죠. 한 달 반 만에 오른 그러네요. 거예요. 한 달 반 만에 한 30% 오른 거니까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요. 우리랑 경제 구조가 비슷한 대만도 한 2% 하락했으니까요. 연초 이후에. 네네. 우리나라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다. 왜 올랐냐를 보면 아까 기본적으로 원화가 강해지는 흐름, 달러가 약해지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주로 투자자들이 미국 밖으로 나가서 다른 나라를 투자하고 싶은 수요가 아무래도 좀 생길 거고요. 그거 하나 있었고 네. 그러면서 주로 그런 투자자들은 주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삽니다.
그래서 골고루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고 또 하나는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정부 때 못했던 이제 기업 밸류업 정책이라고 해서 기업 가치가 우린 너무 저평가돼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돼 있는 이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금 개선해 보자. 예를 들면 기업이라는 게 주주들의 돈으로 사실 설립되고 기업을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주주들의 돈이 있는데 주주들은 이 기업이 한 15% 정도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주주로 참여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기업은 아니야. 우리 회장님께서 저 사업을 좋아하셔. 5%짜리 사업이지만 저 사업을 좋아하셔. 그럼 거기 투자하는 이런 사례들이 우리는 좀 있었어요. 그동안. 그렇군요. 그러면 주주를 싫어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기업 가치도 별로 네. 적정하게 올라가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꽤 그런 제가 조금 극단적인 사례를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적정한 자기 제값을 기업이 가치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그게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핵심적인 건데요. 물론 네. 북한 문제도 있었지만 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좀 해결을 해보겠다. 자본을 기업들의 주주들의 돈을 얼마나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쓸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법 개정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외국인들도 관심이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이제 진짜 하나보다라고 하면서 저평가된 기업들이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까 대형주들은 외국인들이 좋아했고 저평가된 기업들은 이제 한국 투자자들이 워낙 좋아했고 네네. 그래서 지금 한국 주식은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3,100포인트 넘게 올라와 있는 거죠. 네. 요즘에 그런 그 해외 시장,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내가 잠자는 동안에 내 돈은 일을 하고 있고요. 금융시장은 정말 늘 역동적으로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뭔가 흐름도 바뀐 것 같고요. 세계 질서도 판이 다시 짜이는 것 같은데 자산 성과도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까, 교수님? 좀 단기적인 얘기를 짧게 먼저 하나 드리고 좀 더 긴 우리가 어느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조금 더 긴 호흡에 얘기를 드릴게요. 짧은 얘기는 뭐냐면 올해 연말까지 혹은 내년 한 상반기 한 1년 정도를 놓고 보면 지금은 경제가 굉장히 좋았던 상태에서 성장률이 조금씩 내려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 트럼프의 관세 충격이라든가 네. 그동안 지나치게 돈을 많이 풀었다는 것을 조금 걷어들인다든가 뭐 이러면서 속도가 좀 약해진다든가 하면서 성장률은 조금 둔화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도 보니까 미국의 소비자들이 드디어 이제 소비를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고 예, 물가도 오히려 뭐 관세 충격 때문에 조금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좀 안정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뭐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아마 하반기 내내 경제는 좀 불안하고 물가는 안정되어 있으니까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려주세요. 혹은 뭐 재정은 더 풀어주세요라고 네. 하지만 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경제가 나쁘지 않은데요. 뭐 이러면서 조금 주저주저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좀 짧은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요? 라는 네.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도 한 두 가지 흐름에서 그동안 우리가 한 학교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교과서가 잘 안 맞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 이제는 그런 시기인가요? 네네. 그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드릴 건데 하나는 탈세계화 시대와 기술의 시대. 이제 이게 두 개가 맞물려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부채의 시대. 부채 얘기는 뭐 여러 번 오랫동안 해왔던 얘기지만 지금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얘기를 드릴 텐데 네. 하나는 탈세계화 시대라는 건 예전에는 팬데믹 이전만 해도요. 팬데믹 이전만 해도 기업을 하시는 분에게 이 기업의 뭐 CEO에게 사장님에게 이 기업을 성장시켜 주세요라고 하면 제일 많이 했던 게 제일 쉬운 게 뭐였냐면 뭐 쉽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냐면 좋은 기술을 해외에 우리가 싼 지역에다가 신흥시장이죠. 동남아나 이런 데다가 인건비도 싸고 공장 부지도 싸고 한 데다가 공장을 짓고 거기에 우리의 본사의 중요한 기술을 그쪽에다 보내서 거기서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고르게 수출을 많이 해서 성장하는 양적으로 팽창하던 시대가 지난 40-50년 정도의 시대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이 중요했고 그래서 미국이
WTO 세계 무역 기구를 만들어서 자유무역을 옹호했고 IMF나 월드뱅크를 통해서 돈 없는 나라 혹은 힘든 나라들 구제해주기도 했고 이러면서 뭐 미국 경찰 국가의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 자유무역을 이제 이끌어왔죠. 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럴 때는 싼 노동력을 사용해서 약간의 환경 오염을 일으켜도 뭐 큰 문제가 없었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는데요. 노동과 자본에 의해서 성장하던 시대였어요.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고 또 아까 제가 싼 자본을 투입해서 더 많이 판을 키워서 양적으로 팽창하는 이런 시대의 성장이었다면 지금은 그 과정에서 중국이라는 이제 2등 국가가 굉장히 빨리 추격하면서 네. 이게 우리가 판을 깔아놨는데 뭔가 좀 이게 더 이상 우리가 돈 들어서 아까 뭐 자유무역주의를 만들어 놨더니 이게 우리가 후발 국가에 추격당하게 생겼다. 이제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다음부터는 빗장을 걸어 잠그고 네.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독점적인 기술을 확보하려는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겠죠. 네, 그게 이제 아까 양적인 성장을 멈추고 이제 질적인 성장으로 그래서 기술 패권 경쟁하고 내 기술 뭐 반도체 수출하지 마라고 자꾸 하고 히토리 안 줄 거야 이런 얘기가 이제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탈세계화 시대라는 것은 사실 갑자기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이 양적인 성장이 어느 정도 한계에 와서 더 이상 싼 노동력, 싼 지역 이런 것들이 별로 없고 네. 예, 거기서 더 이상 이제 그 큰 이익을 내긴 어려우니 이제는 2등 국가의 추격도 뿌리치고 더 질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술의 성장 시대로 넘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냉전 시대 그러니까 소련하고 미국하고 싸우던 냉전 시대 1920년에서 70년 그 중간 시대인데요. 네네. 그 시대 때도 양국이 빗장을 걸어 잠궜지만 그때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았고요. 그때 주가도 가장 많이 올랐었어요. 그랬군요. 네, 그때 똑같이 지금처럼 기술의 시대였고 독점적인 기술 기업들 주가만 올랐고 지금은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한 4, 50년의 흐름을 멈추고 이제는 탈세계화 시대, 자연스럽게 기술의 시대로 지금 넘어갔다. 그래서 성장이 경제가 성장하는 어떤 그 구조도 그동안에 사람을 투입하고 돈을 투입했던 시대에서 네. 이제 기술이 성장을 이끌어가는 시대로 바뀌었고 그게 지금 이제 AI까지 온 거죠. 그래서 AI가 아마도 생산성을 높여서 물론 일자리를 없애는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저는 꽤 있을 것 같고요. 노동의 시간을 줄여주면서 대신 거기서 나온 이익을 국민들이 좀 공유하는 이런 아마 시도들도 정치적으로는 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탈세계화 시대에서 기술의 시대, AI가 노동을 대체하지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경제 성장은 사람이 많이 필요해, 인구가 중요해라고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기술이 집중하는 시대로 바뀌어가는 그게 하나의 트렌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트렌드는 아까 부채 얘기예요. 네. 지금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뭐 중국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나은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라들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들이 경제 규모만큼 정부의 부채가 지금 생긴 나라들이에요. GDP 대비 100% 이상의 정부 부채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도 네네. 거의 98%, 99%니까 거의 100% 넘는다고 봐야죠. 일본은 250%의 부채를 갖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빚이라는 건 우리가 빚을 낸다는 건 이자를 갚아야 된다는 거니까 네. 이자를 갚기 위해서 빚을 더 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약간 악순환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네네. 팬데믹 때문에 팬데믹을 거치면서 정부가 이 국민들을 어떻게든 생활을 유지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빚을 엄청나게 내서 재정을 투입해서 우리도 재정 지원, 재난 지원금 받았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 정책들을 펼치는 과정에서 정부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그 부채를 갚기 위한 이자 비용이 들어서 향후에 미국 재정 적자의 60% 이상이 이자를 갚는데 쓰여집니다. 그렇다면서요. 네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장은 쉽지 않고 이자가 늘어난 속도는 너무 빨라져서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쉽게 낮아지기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네. 그냥 고금리의 상태에서 유지된다는 것이 아니라 고금리가 계속해서 수준을 높여가면서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사실 주가가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올라갈 때는 네. 경제가 좋다는 뜻이니까 그럴 때는 보면 작은 기업들이 훨씬 더 빨리 성장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소형주, 중형주들의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미국은 최근에 보면
어제 지난 주말에도 미국 대형 주식들, 초대형 주식들, 빅테크라고 말하는 그런 주식들은 많이 올랐지만 중소형 주식들은 별로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이 얘기 뭐냐면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은 기업들은 금리가 너무 높으면 네. 그 이상 벌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용을 잘 감당할 수 있고 현금이 많은 기업들, 그 기업들이 지금 아까 우리 빅테크라고 말한 그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은 훨씬 더 좋은, 과거랑 좀 다른 흐름입니다. 그러네요. 이것도. 그래서 지금은 부채가 너무 많아서, 특히 정부의 부채가 많아서 정부가 그 정도의 빚을 내면 민간 기업들은 얼마나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좀 달라진 환경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저 교수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대전환기의 투자 전략이라는 네. 책에서 장기적인 추세에 대한 전망도 하셨더라고요. 당장 금리 인하가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이고 또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채권 시장이 이런 금리, 또 경제 전망이나 물가 같은 것들을 먼저 반영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장기적으로 큰 네. 그 흐름, 뭐 탈세계화와 기술의 시대, 기술이 성장을 이끌어가는 시대. 그러니까 노동력이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자본보다는 기술이 더 좀 기술이 강한 나라가 성장을 더 많이 할 것이다라는 시대로 갔다는 거. 그다음 아까 부채가 이제 만성적으로 뭐 원래 부채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 임계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해결하지 않고는 이제는 금리가 낮아지기 어렵다. 심지어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쉽게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게 아까 제가 책에서 잠깐에 얘기했던 긴 호흡의 얘기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채권 시장이 금리나 경제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반영한다는 얘기는, 금리는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도 더 올라가요. 네. 그래서 성장률이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고, 또 물가가 상승하면 물가 상승하는 것만큼 내가 이자를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물가가 올라도 금리가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금리라는 것은 이 성장률과 물가를 둘 다 반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경제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반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심지어 금리와 연계된 게 제가 두 가지의 레이트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두 가지의 레이트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의 율이 있다. 이자율과 네. 환율인 거죠. 국내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결정하는 것은 이자율이지만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또 연결하는 것은 환율이거든요. 두 개가 둘 다 레이트라고 되잖아요. 네네.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이라서 이 두 개를 사실 잘 보고 있으면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환율 얘기를 잠깐 드린 거고요. 금리에 반영되는 것은 만기가 짧은 금리도 있고 만기가 긴 금리도 있으니까 얘네 두 개들을 또 잘 볼 수 있고, 또 신용도가 아주 훌륭한 정부가 돈을 빌리는 금리가 있고 네. 민간 기업이 빌리는 금리가 있으니까 얘네들의 차이도 또 시장을 반영하기도 하고요. 국가 간의 금리 차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이 채권 시장에 어떤 것도 있냐면 미래의 금리를 거래하는 시장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미래 3년 뒤의 금리가 얼마일까? 이거를 이제 거래하는 시장도 있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거래하는 시장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금리가 물가에 따라서 또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다 보면 지금 이게 경제 정책은 이렇게 펼치고 있고 현재 경제는 이렇지만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은 이 정책이 잘 먹힐 거야, 혹은 먹히지 않을 거야라고 예상하는 것까지도 이제 이 금리 채권 시장을 통해서 혹은 금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금리라는 것은 이 돈의 값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돈을 많이 쓰려고 하고 많이 또 공급하려고 하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이 경제의 어떻게 보면 피와 같은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금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있습니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시장의 기대는 꽤 높은 편이고요. 네. 미국은 지난번에 연준이 내년 말까지 3번 정도 25bp씩 0.25%포인트씩 그러니까 0.75%포인트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전망을 낸 상태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어쨌든 한국은행 총재께서 얘기하신 거로는 어쨌든 좀 더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워낙 뜨거워서 네네.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려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이 또 워낙 강하게 반응을 할까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아마 하면서 좀 준비가 좀 끝나면 금리를 좀 더 강하게 내릴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쏠림들을 어느 정도는 좀 방어하는 정책들을 좀 내놓고 네. 그다음에 기준금리를 내리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기조라서 금리를 얼마나 몇 번이나 내릴지 이게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금리를 얘기를 해볼 때 트럼프와 연준 파월 의장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두 사람이 보는 인플레이션 전망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누구 주장이 맞을까요? 사실 누구 주장이 맞는지는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 기본적인 속성이 그래요. 파월 연준 의장은 중앙은행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정치인이시잖아요. 네네. 이 두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기보다는 두 그 직업에 대한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돈을 풀고 싶어 하시고 네. 경제가 조금 과열이 되더라도 사람들이 뭐랄까 되게 경제가 좋다, 뜨겁다 이런 거를 원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돈을 더 풀어야 된다. 인플레이션 안정돼 있으니까 풀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중앙은행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에 필요한 적정한 통화량이 공급되기를 또 통제해야 되는, 컨트롤해야 되는, 잘 관리해야 되는 또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경제가 좋은데 여기서 자칫 잘못 풀었다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으니 좀 조심스럽게 확인하면서 가자라는 게 이제 파월 연준 의장 혹은 중앙은행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사람의 말이 누가 맞고 틀리냐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어 있긴 해요.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2%대로 전년 대비 네.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많이 안정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지난 한 4, 5년에 걸쳐서 이미 한 25% 정도가 올랐어요. 네, 그렇군요. 오른 상태에서 한 2% 오른 거니까 안정됐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겠죠. 네, 그렇군요. 보이는 건 넘어 깊이 있는 경제 금융 현안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경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대구였습니다. 5264님, 6614님, 대구, 3281님, 대구, 데프리카에서 54년째 살고 있어요. 더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2816님, 대구, 오늘 아침 일라디오 청취자 모두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중복담 청료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기분 좋게 보내시고요. 전 내일 인사드릴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